2020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사회학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3번, 4번만 보셔도 딱 봐도 좋은 기능이죠. 사회화된다, 통합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뭐 이런 뜻인데 2번을 보시면 단어에서도 딱 부정적인 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회적 역기능과 관련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뭐 사회화 기능, 기본적인 사회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그런 사회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뭐 사회 구조에서 발생되는 요구 불만이나 좌절 같은 긴장과 갈등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 정서적 기능, 그리고 뭐 구성원 간의 유대감, 단체 정신 등에 해당하는 사회 통합 기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목표를 성취한다던가 뭐 그 사회에 적응한다, 그런 거가 같은 순기능이 있고요. 역기능에는 이제 사회 통제시킨다, 뭐 신체적 소외를 시킨다, 상업주의, 뭐 성차별,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역기능과 관련이 된 거죠. 네. 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보기 지배계급은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지하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의 본질적 속성이다. 스포츠는 일부 지배계급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이용된다 라고 했어요. 딱 보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딱 봤을 때는 갈등 이론과 관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한 이론에는 보기 1번, 2번, 4번 이렇게 갈등 이론, 비판 이론,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있고, 그리고 미시적 관점으로 설명한 이론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죠. 자, 갈등 이론은 보기와 같은 저런 키워드가 나오면 계급이나 그리고 권력, 경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갈등 이론과 관련이 된 거고, 그리고 비판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갈등 이론과 비슷하지만 좀 더 큰 문화의 영역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뭐 이데올로기, 문화적 억압, 도구적 이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 비판 이론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된 거라서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의 역량이나 뭐 주관적인 해석, 주체성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구성한 그런 지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구조기능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한다. 뭐 합의, 규칙, 가치, 사회 안정, 차등적 보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구조기능주의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3번 보기에서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물었어요. 자,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죠. 상동조에서 상징, 동일화, 조작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보기, 기읍, 경기에 앞서서 국가 연주,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의 의식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뭔가를 상징하고 있네요. 니은, 대중은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태도를 형성한다. 자신과 일치가 됐대요. 디귿, 정치인의 비리, 부정 등을 은폐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한다. 뭔가 딱 봐도 조작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가라로 풀면 안 되고요. 일단 상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징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뭔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국기가 올라간다. 그럼 그 국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 국가 연주, 국기,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국가대표 이런 것들. 그리고 니은, 대중은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태도를 형성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동일화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동일화는 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키워드가 자신과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와 어떤 대상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화는 선수나 팀을 나랑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내가 딴 것처럼 막 눈물이 나요. 너무 벅차고 막 좋아. 그러면은 그거는 동일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디귿은 조작과 관련된 건데요. 조작은 어떤 반응을 통제하고 압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조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뭔가 어떤 정치인의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터졌을 때,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포츠를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스포츠를 팍 터뜨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은 상징, 2번은 동일화,
3번은 조작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관계에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체가 누군지 봐야 돼요. 지금은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라 했잖아요. 이게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선생님들이 잘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번 한번 볼게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경기는 방송사에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거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누가 제공하고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거예요. 2번, 방송사의 편익을 위해서 배구의 랠리 포인트제, 농구의 쿼터제 등 경기 규칙을 변경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경기 규칙을 변경하는 이유가 방송사의 편익을 위해서 변경을 했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방송사는 이제 방송사마다 정해져 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어떤 시간대에는 뭔가를 방송해야 되고 어떤 시간대는 뭐 이거를 방송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이 경기를 다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스포츠 경기를. 그래서 최대한 스포츠 경기를 짧은 시간에 해서 정해져 있는 편성되어 있는 그 시간 안에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기 규칙을 변경한 것이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방송사라는 곳이 이제 스포츠 경기의 규칙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2번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손흥민, 류현진 선수들의 향약으로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스포츠 관련 방송 시장이 확대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활약을 잘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시청률을 따기 위해서 스포츠 관련 방송을 많이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거고 4번은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슬로우 영상, 반복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슬로우 영상 여러 번 천천히 그리고 그거 영상 되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반복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거는 시청자들이 또 보고 싶다. 저 장면을 자세히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기술인데요. 이것 또한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죠. 일단 방송사는 시청률을 많이 내야 돼요. 시청률을 많이 내려면 시청자가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보고 싶어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좀 더 계속 보여줌으로 해서 시청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슬로우 영상, 반복 영상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상업주의 심화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상업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스포츠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변화가 됐어요. 스포츠 목적의 변화, 스포츠 구조의 변화, 스포츠 내용의 변화, 스포츠 조직의 변화.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은 스포츠 구조의 변화예요. 규칙을 변경시키되 최소한의 규칙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안 일어났지만 내용의 변화나 조직의 변화는 크게 일어났어요. 스포츠 내용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동작이나 뭐 재능, 노력 같은 그런 심미적인 측면에서 동작의 위험성, 스타일, 가감성 이런 것들을 보는 영웅적 가치로 바뀌었거든요. 스포츠 조직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포츠 조직 운영 원칙을 변화시킨다던가 행사, 구경거리화 시킨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내적인 요소보다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아마추어리즘을 좀 더 중시하게 생각했다면 요즘은 좀 돈이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외적인 요소를 더 중시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쵸. 예전에 노력이나 뭐 재능 이런 것들을 중시했지만 요즘은 더 위험하고 가감한 그런 동작들, 그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영웅적 가치를 중요시하죠. 3번, 아마추어리즘보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한다. 맞아요. 4번, 경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 규칙을 개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공정성은 아마추어리즘과 더 관련이 있죠. 프로페셔널리즘보다는. 그래서 경기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왜 할까요? 공정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상업화에 의해서 경기 규칙을 개정을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보기에 A 선수에 해당하는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물었어요. 자,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은 이동의 방향에 따라 수평 이동, 수직 이동이 있고 시간적 거리에 따라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이 있고 이동의 주체에 따라서 집단 이동, 개인 이동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따라서 경선 이동, 후원 이동이 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A 선수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축구 리그 S팀의 주전 선수로 활동하면서 MVP 3회 수상 등 축구 선수로서 명성을 얻었다. 은퇴 후 2020년부터 프로축구 A팀의 수석 코치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기에서 딱 봤을 때 이 A 선수가 주전 선수에서 수석 코치로 일단 지위가 바뀌었네요. 그럼 지위가 수직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동의 방향으로 치면은 수직 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수평 이동과 관련이 되려면 S팀의 주전 선수로 활동하다가 뭐 A팀의 주전 선수로 이동했다. 똑같은 위치로 이동하는 게 수평 이동이에요. 수직 이동은 신분이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거려야 돼요. 그래서 이동의 방향은 수직 이동과 관련이 있고요. 자, 시간적 거리는 A 선수 한 선수 자체의 생애를 말한 거기 때문에 세대 내 이동과 관련이 있죠. 세대 간 이동이 되려면 A 선수가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도 축구 선수를 시켰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까지 뭐 이렇게 돼야지 세대 간 이동이 되고요. 세대 내 이동은 한 선수, 한 사람의 생애가 나오면 세대 내가 돼요. 이동의 주체는 집단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그 A 선수 개인이 주전 선수에서 수석 코치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이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6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동의 주체 말고 이제 인간관계에 따라서 경선 이동, 후원 이동이 있댔잖아요. 경선 이동은 자기가 경쟁해서 올라가는 이동이고요. 후원 이동은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줘서 그래서 이동하는 게 후원 이동입니다. 자, 그것도 기억하고 가세요. 자, 7번 버렐과 로이가 제시한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이거는 개인차 이론과 관련이 된 건데요. 개인차 이론은 관람자가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욕구가 4가지 욕구가 있어요. 저는 인정, 도통 이렇게 4가지로 외웠는데 인정, 도통 없네 이렇게 그렇게 외웠는데 인지적 욕구는 말 그대로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정보나 지식 그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 인지적 욕구에 해당이 되고 정의적 욕구는 흥미나 흥분, 뭐 즐거움 이런 것과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 정의적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정도 도피적 욕구는 감정을 정화시킨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 자, 통합적 욕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뭐 타 집단과 친화관계를 가진다 아니면 뭐 다른 관람자와 경험을 공유해서 뭐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와 같은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통합적 욕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욕구 유형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합적 욕구 스포츠에 대한 규칙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규칙은 정보와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인지적 욕구와 관련이 있고요. 2번 인지적 욕구,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정의적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3번 정의적 욕구, 스포츠에 대한 지식, 경기 결과 및 통계적 지식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지식 관련, 정보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인지적 욕구와 관련됐고요. 4번 도피적 욕구, 불안, 초조, 욕구, 불만, 좌절 등의 감정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감정을 해소한대요. 그러면 감정을 정화시키는 도피적 욕구에 대한 설명이 맞죠? 7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에티즌과 세이지가 제시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을 물었어요. 보기. 스포츠 경기에 수반되는 의식과 행동은 선수의 충성심을 상징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포츠 조직은 구호, 응원과 유니폼, 마스코트 등의 상징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선수의 충성심을 지속시키거나 강화한다 라고 했어요. 자,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뭐 대표성, 권력투쟁, 상호의존성, 보수성, 긴장관계 뭐 이렇게가 있어요. 자, 일본의 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뭐 현존 질서를 유지한다 와 같은 그런 키워드가 나올 거고 뭐 제도적인 보수성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지문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 대표성 같은 경우에는 상징하는 그런 뭔가가 나올 거예요. 어떤 소속 조직 대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키워드가 뭐 충성심이나 슬로건, 응원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3번 상호 의존성은 말 그대로 상호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 선수가 국제대회 같은 걸 나가서 상을 타왔다, 금메달을 타왔다 그러면은 국가 홍보와 혜택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군복무를 면제하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 게 상호 의존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고, 4번 권력투쟁은 뭐 선수와 구단주 간, 그리고 리그 간, 조직 간,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권력투쟁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긴장관계와 관련된 거는 뭐 외교적 관계, 뭐 외교적 승인, 거부, 외교적 항의 이런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긴장관계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8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스포츠 일탈의 유형과 원인을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탈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일탈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종 규칙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상업화로 바뀌면서 승리를 하면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뭐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탈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 3, 4번도 같이 볼게요. 스포츠 일탈은 규범에 대한 거부와 함께 무비판적 수용도 포함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규범에 대한 거부는 과소동조와 관련이 있고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과잉동조와 관련이 있죠. 과잉동조와 과소동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 범위가,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규칙의 범위예요. 어떤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동조라고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건 말건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과도하게 규칙을 지키는 경우를 과잉동조라고 하고, 규범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규칙의 일반적인 범위 밑에 있는 범위를 과소동조라고 해요. 가소동조는 규범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3번 스포츠에서 허용되는 행동이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는 일탈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복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막 그 경기 중에는 때려도 되잖아요. 근데 경기 후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링 밖에서 사람을 때리면 그거는 이제 규칙이 어긋난 거니까 폭력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허용되는 행동이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일탈이 될 수 있죠. 4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스포츠 규범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규범에서도 기술 발전과 규범 생성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에 따른 구분 및 특성을 바르게 제시한 것을 물었어요. 자, 맥루한은 미디어 이론을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눴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정의성과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 책에 다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자, 한 미디어 스포츠는 말 그대로 정의성이 되게 높고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은 낮아요. 그리고 경기 진행 속도는 느리고 대부분 정적인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승마나 권투, 씨름 등의 주로 개인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고, 쿨미디어 스포츠는 정의성은 낮고 감각 참여성은 높고 몰입성도 높고 경기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기 중에 승마가 있고 경마가 있잖아요. 승마는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딱 가는 거고, 경마는 이제 되게 시끄럽고 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역동적이고 막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쿨미디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축구나 하키 등의 팀 스포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쿨미디어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시는 아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참고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한 미디어는 정의성이 높고 쿨미디어는 낮아요. 높고 낮아. 이건 다 맞네요. 그리고 감각 참여성은 낮아요. 그리고 얘는 높고 얘는 낮아요. 얘는 높아요. 맞네. 두 개 있네. 감각 몰입성은 낮아요. 그리고 쿨미디어는 높고 핫미디어는 낮아요.
낮고 쿨미디어는 높아요. 그리고 빠르고 얘는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다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기를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순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물었어요. 자,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은 4단계로 나눠져 있죠. 분석, 평보에서 지위의 분화, 지위의 서열화, 평가, 보수, 부여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위의 분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위와 구별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서열화는 개인의 특성 그리고 기능과 능력, 역할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이제 서열화시킨 거를 지위의 서열화라고 하고, 그리고 평가는 위강, 호감, 인기에 따라서 해놓은 거고, 보수 부여는 재산이나 능력, 심리적 만족에 따라서 자원을 분배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후원금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수 부여와 관련이 돼 있죠. 자, 니은. 세계적인 랭킹에 따라서 서열화가 돼 있어요. 랭킹. 참가할 수 있는 테니스 대회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지위의 서열화와 관련이 돼 있죠. 디귿. 테니스는 선수, 코치, 감독, 트레이너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지위가 분화되어 있죠. 다른 지위와 구별되는 과정. 리을.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 사회적 명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강, 호감, 인기와 관련되어 있는 평가와 관련됐겠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분화, 서열화, 평가, 보수부여, 분석, 평보 그걸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12번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세계화의 원인은 재민종태에서 재민종은 태가 난다. 재민종태에서 종교 전파, 제국주의 확장, 민족주의 심화, 테크놀로지 발전,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까지 해서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말인데,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은 인종차별이 심화됐다면 세계화되지 않겠죠. 자기 민족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차별을 하는 거니까 차별이 심화되면 세계화가 되지 않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의 기억이 설명하는 집합행동의 유형과 관련된 이론을 물었어요. 보기, 어제 축구 봤어? 경기 도중 간종폭력이 발생했잖아. 나도 방송에서 봤는데 간종폭력의 원인이 인종차별 때문이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화적 선행 요건이 없었다면 두 팀 간중들 간의 폭력은 없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집합행동의 유형과 관련된 이론이 4가지가 있죠. 전념이론, 전수발부에서 전념이론, 수렴이론, 발현적 규범이론, 부가가치 이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발현적 규범이론은 규범 생성이론과 같은 거예요. 일단 전념이론을 한번 보면 전념이론은 말 그대로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군중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체감이 형성돼서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사고나 감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얌전하고 막 그런데 어떤 콘서트를 갔어요. 그 콘서트에서 나 빼고 다 일어나서 스탠딩으로 서가지고 다 막 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그러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합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3가지 사회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것이 피암시성, 모방과 접념, 순환적 반작용, 이렇게 3가지의 키워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주변에 휩쓸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전념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수렴이론은 익명성과 뭘 개성한,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성향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개성화나 익명성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올 거예요. 발현적 규범이론, 즉 규범생성이론은 공유된 규범으로 일치된 의견과 통일성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에서 이탈되는 행동을 제재시켜요. 예를 들면 뭐 테니스 경기 같은 걸 관전할 때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제재할 때 이런 것들이 있고, 부가가치 이론은 순차적으로 집합행동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위한 요인이 6가지가 있는데, 구조적 요인, 구조적 긴장, 일반적인 신념, 뭐 촉진 요인, 참여자의 동원, 사회통제 기제 같은 그런 부수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조합돼서 집합행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합행동이 발생한 장소나 시간, 그런 양식을 일정한 형태나 계기의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게 부가가치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사회구조적, 문화적 선행 요건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나왔잖아요. 이런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집합행동이 발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 이론과 관련이 된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부정적 일탈 사례로는 금지 약물 복용, 구타 및 폭력 등이 있다. 맞죠? 부정적 일탈은 스포츠 규범 체계에 대한 과잉 동조 성향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자, 부정적 일탈이라고 했어요. 아까 왜 그 과잉 동조 말할 때 이렇게 규범이 있으면 이 규범을 넘어서서 무비판적으로 규범을 따라가는 게 과잉 동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 일탈은 아니에요. 긍정적 일탈과 관련이 돼 있고, 과잉 동조는 긍정적 일탈과 관련돼 있고, 부정적 일탈은 과소 동조가 규범을 따르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일탈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잉 동조는 긍정적, 과소 동조는 부정적으로 관련돼 있죠.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긍정적 일탈 사례로는 오버트레이닝, 운동 중독 등이 있다. 그쵸? 이게 오버트레이닝 하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몸이 너무 못 받쳐주는데 계속 더 무리해서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규칙을 어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부정적 일탈은 아니죠. 4번. 긍정적 일탈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한다. 그쵸? 과잉동조와 관련된 말과 얘 왜 안 움직이냐? 과잉동조와 관련된 설명과 같죠. 자, 다시 한번 스포츠 일탈에서 부정적 일탈은 과소 동조와 관련이 있고요. 과잉 동조는 긍정적 일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스포츠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과 그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갈등 이론,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 등과 같은 일탈적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갈등 이론 자체가 거시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개인과 관련된 거는 상징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갈등 이론과 이게 설명한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아노미 이론, 선수의 승리에 대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한다. 맞죠? 이건 대표적인 아노미 이론의 설명이죠.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 자, 목표는 승리하는 게 목표인데 수단은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아노미 이론이고, 3번 차별규제 이론, 차별규제. 팀 내 우수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해도 동료들은 복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차별규제는 내가 누군가를 사귀었어요.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 약물을 복용해도 동료들은 복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복용한다라고 되면은 차별규제 이론과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차별규제 이론은 나쁜 거를 따라한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나쁜 거를 따라한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 차별규제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자, 4번 낙인 이론은 선수에게 부여된 악동, 풍문화 같은 이미지는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미치죠. 예를 들어서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악동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좀 선수 생활이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아노미 이론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거가 특징이고, 차별규제 이론은 나쁜 걸 따라한다. 낙인 이론은 이런 이미지는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보기 1972년 제20회 미넨 올림픽에서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딱 보자마자 이제 올림픽이 나왔으니까 대충 어떤 사건인지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 사건이 발생했고요. 국가 간 갈등이 올림픽을 통해서 표출된 테러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미넨 올림픽 하면은 검은 9월달 사건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축구전쟁은 원래 국경 문제가 있었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그 전쟁 사건인데 이제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거 멕시코 월드컵 진출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감정이 더 격해져가지고 이제 병력을 가지고 공격을 한 사건이었죠.
축구 전쟁 사건이죠. 3번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은 대회 도중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발생된 사건이고요. 4번 IRA 연쇄폭탄 테러 사건.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결성된 무장단체가 계속 테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 온건주의 노선을 타서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그런 공식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상류계급의 스포츠 참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과시적 소비 성향의 스포츠를 선호한다. 그렇죠. 내 지위를 나타내야 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를 많이 하는 편이죠. 2번 요트, 승마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개인 스포츠를 선호한다. 그렇죠. 요트나 승마는 말이나 그 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되게 부자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선호해요. 자, 3번 직접 참여보다는 TV 시청을 통한 관람 스포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류 계급은 직접 참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람 스포츠를 주로 보고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직접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4번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소수 인원이 즐기는 스포츠 참여를 선호한다. 네, 그렇죠.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을 물었어요. 보기 이용대 선수의 경기 보도 증가는 대중들의 배드민턴 참여를 촉진한다 라고 했어요. 경기 보도를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스포츠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 라고 했어요. 가족과 뭐 부모 이런 중요 타자들을 통해서 스포츠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학생들은 교내에서 체육 교과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학교를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네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은 사회화 과정에는 스포츠 로의 사회화가 있고 스포츠 로의 재사회화가 있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있고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가 있어요. 자, 먼저 스포츠 로의 사회화는 어떻게 스포츠로 참여했는가, 그 스포츠를 어떻게 하게 됐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그 자체, 초기 단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개인이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개인적인 특성으로 내가 너무 축구를 좋아해서 스스로 참여를 했다. 그다음에 중요 타자, 뭐 가동 학지대에서 가족, 동료,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이렇게 가동 학지대 이런 중요 타자를 통해서 참가를 했다. 그리고 사회화 상황에 따라서 그 스포츠 시설이 집 앞에 있어서 참가했다. 뭐 용품이나 기구가 있어서 참가를 해봤다. 그런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스포츠로 참가하게 되는 게 스포츠로의 사회화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중요 타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학교, 그리고 부모, 가족,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스포츠를 참여했기 때문에 스포츠로의 사회화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로의 재사회화는 내가 스포츠를 탈퇴했다가 다시 스포츠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하다가 너무 수영이 싫어가지고 이제 수영을 간두고 뭐 주짓수를 다시 배워요. 그러면은 재사회화. 보통 어떤 종목을 하다가 타 종목으로 전환을 했을 때 재사회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말 그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뭘 배웠니? 스포츠를 통한 후에 경험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탈사회화는 내가 스포츠를 하다가 다시는 안 해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뭐 비리 같은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거는 정말 안 맞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런 것들. 그거는 탈사회화와 관련이 있어요. 은퇴나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보기와 관련된 거는 스포츠로의 사회화인 스포츠로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참여를 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1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은 물었어요. 자, 스포츠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죠. 이거 선생님들이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보기를 보면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생애 주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적합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스포츠 경험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고 했어요. 이제 생애라는 얘기가 나왔죠. 평생 이런 거니까 평생 체육과의 연계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1번 학업 활동 촉진과 학교 내 통합 정서 순환 이것도 다 순기능과 관련된 건데 다른 바운더리에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 스포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에서 아까 지문에 있던 거는 이제 평생 체육 조정과 관련돼 있는 전생애에 걸쳐서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던 학업 활동이나 뭐 학교 내 통합 이런 것들은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 내적으로 아니면 우리 학교와 다른 우리 지역 사회 통합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여권 신장은 여성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거를 이제 여권을 신장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역기능 측면도 선생님들이 좀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캐년의 스포츠 참가 유형은 물었어요. 일단 참가 유형은 정의적 참가가 있고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적 참가는 뭔가 감정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행동적 참가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직접 참가하는 걸 말해요. 인지적 참가는 지식이나 그런 정보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죠. 스포츠 상황 내에서 다양한 지위와 규범을 이행함으로써 스포츠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형태.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 감독, 심판, 해설자로 활동이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규칙을 지키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행동적 참가, 몸으로 직접 참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행동적 참가와 관련이 있고요. 자, 여기서 조직적 참가는 참가의 수준에 따라 이건 참가의 유형에 따라 나누는 건데 참가의 수준에 따라 나누면 조직적, 비조직적 참가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는 이제 참가의 수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 조직적은 말 그대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게 조직적이고 비조직적은 뭐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냥 동호회 같은 거에 참여해서 하는 게 비조직적 참가예요. 그래서 이건 참가의 수준에 따라서 조직적, 비조직적, 참가의 유형에 따라서는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이렇게 참가가 있습니다. 되게 허접한 영상인데 칭찬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